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립니다. 구독 경제 월요일에는 두 분과 함께하죠.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가상화폐 난리네요. 네. 가격도 급등락하고 있고요. 뭐 거의 멀미날 지경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그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대표 주자니까 비트코인 얘기부터 하면은 코인베이스라고 미국의 최대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장을 지난주에 했어요. 그랬죠. 그 전까지 비트코인이 그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또 엄청 떨어진 겁니다. 어제만 19%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네. 네, 이게 2월 이후에 최대 낙폭이라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네. 근데 그럼 다시 올라가지 않았나요? 오늘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거래소마다 이제 거래되는 가격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네. 지금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하면은 7,300만 원대에서 지금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규제 관련 소식이 나온 것이 아무래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규제. 예, 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규제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 아하.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투기적 자산이다. 결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니었고요. 네.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더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 네. 그런데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요새는 아예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으로 가자 이런 네. 얘기 많던데 알트코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이게 외 이제 다른 가상화폐들. 영어로는 얼터너티브, 그러니까 아하. 대안이라고 대안적인. 대체 수단이라고 네. 하고 이제 거기에 코인을 붙여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김 기자님께서 계속 그 비트코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난주에 뭐 그 대표적으로 두 번째 이제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인데요. 리더리움. 예. 이것도 예. 이제 그 폭락을 했어요. 뭐 하루 동안에 18% 폭락을 했고 예. 또 그 일론 머스크가 자꾸 언급을 하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도지코인이라고. 도지코인. 강아지 근데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예. 뭐가 그려져 있다고요? 강아지 그림이요? 예, 네. 도지라는 게 도지. 그 일본 시바견 그것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많이 보내는 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암호화폐라고 해서 도지코인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뭐 폭락을 했다가 또 예. 뭐 급등을 하고 뭐 계속 그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미국 재무부가 네. 금융기관들 상대로 이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그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불법적인 행위하는 것들을 예. 손대지 않겠냐라는 이제 소문이 돌면서 이제 급등락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아무튼 뭐 특히나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채굴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무슨 수학적인 암호 계산을 만들어내서 일정량 정도가 계속 만들어지게끔 이제 해놨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네. 채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암호화폐를 처음 만든 사람이 계속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그래요? 무제한으로? 무제한이에요. 오.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찍어내서 계속 팔면은 계속 그 사람 돈을 벌어요. 허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경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비트코인처럼 뭔가 그 제한돼 있어서 양이 한정돼 있어서 뭔가 그나마 이렇게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 이런 화폐들이 예. 지금 굉장히 많이 시중에 퍼져 있고요.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그 암호화폐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거의 이거는 사기다. 네,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 암호화폐가 그 발행이 되면 네. 그 암호화폐 백서라는 게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는 어떠한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앞으로 계속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고 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기술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백서를 내고 그걸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상장할 때 제출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사기성이 높은 어떤 화폐들은 그런 백서들도 없죠. 백서가 네. 없고. 일부 거래소에서는 거래되지 않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코인베이스 이런 데서는 도지코인을 취급하지 않고 있고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위험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도지코인에 대해서 그 굉장히 찬사를 보내는 그런 그 트위터들을 트위터를 많이 몇 번 했어요. 날렸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람들이 4월 20일이 또 그러니까
도지데이라고 네. 도지데이. 예, 4월 도지코인 20일. 데이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날 또 펌핑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올릴 계획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허허. 말씀하신 대로 무제한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네. 언제 또 어떻게 무제한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투기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앞서 최 의원님이 소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김인경 기자님은 제니 옐런 등 재무부에서 계속 경고성 발언이 나온다는 네. 말씀 주셨는데 이게 정말 소문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면 미국 재무부가 뭔가 좀 규제를 실제로 염두에 두고 있나요? 일단 암호화폐 자체가 이제 규제 틀 밖에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어떤 가상 자산으로서의 내재적인 가치는 갖고 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하되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규제를 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예.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이제 그 중앙은행이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통화가 디지털화되는 거, 그러니까 달러나 원화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 통화화되는 거를 중앙은행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털 통화에 비해서 규제가 없는 이런 그 암호화폐들이 거래가 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네. 혹은 경쟁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규제는 어쩌면 제도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이해가 좀 되는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예. 디지털 통화가 CBDC라고 해서 네, 따로 CBDC,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더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가 되도록 예, 만드는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진 않을 거고요. 예. 그런데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것이 지금 터키에서 네. 아예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불법화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인도에서도 그렇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게 하나의 현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진작 예전에 중국은 네. 이 비트코인의 해외 거래를 아예 막았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은 뭐 국내에서만 거래되느냐?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예. 이제 중국은 진작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인도가 지난달에 이제 아예 거래를 금지시켰고요. 터키도 이제 이번 달 30일부터 비트코인 그 거래에 대해서는 아예 그 사용을 금지시킨다. 즉 한마디로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거래를 못하는 건 아니고 결제를 금지하니까 결제를 금지한다. 예, 네, 그걸로 예. 결제하는 것들을 네. 금지시킨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적인 흐름이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따라가는 아예 금지시키는 방식과 예. 일본 같은 경우는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서 이런 암호화폐는 거래소에 거래도 된다라고 오히려 정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지티브 방식. 그렇죠. 예.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위험한 백서도 없고 정말 사기에 가까운 그런 화폐들은 거래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아직도 굉장히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아하. 전 세계적으로 뭐 일정한 방향을 지금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좀 더 추세를 보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장하거나 암호화폐를 간접 투자 자산으로서 투자하는 그런 펀드도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예 이 암호화폐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아하. 결국은 이제 이게 저는 좀 더 이렇게 관리 대상으로서 잘 관리해서 거래가 되는 것을 국가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결국 화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 예.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럼 성격 자체가 좀 그렇게 규정된다는 의미 같은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예. 그거를 투자 자산으로 봐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하기로 과세를 하기로 했죠. 과세를 하기로 했고요. 예. 또 하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적인 행위 네. 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6월까지 네, 네. 하고 있죠 지금 현재. 하겠다고 이제 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특정 금전 거래에 대한 그 법에서 네. 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가장 큰 위험이 어떤 거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거래소가 해킹당해가지고 내게 사라지거나 예. 아니면 거래를 하는데 누군가 불공정하게 거래를 해서 나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 또 이 암호화폐를 결국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외로 마약 자산을 예. 빼돌리거나 마약 거래를 한 데 쓰거나
뭐 탈세를 하는 수단으로 쓰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규제를 하는 틀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네. 여전히 좀 우리나라가 허술합니다. 아하. 예, 아무튼 근데 지금 정부가 6월 말까지 지금 각 부처마다 관련된 사안들을 조목조목 좀 점검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선 상황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김프라고 해서 김치 프리미엄. 네네. 아, 우리나라에서 그 비트코인이 더 높은 비싸게. 가격에 거래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싸게 사서 예. 그 자산을 들여오는 이게 1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외국환 관리법에 걸리게 되거든요. 아. 이런 것들도 이번에 다 집중 단속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구독경제 김윤경 기자,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얘기 좀 해볼까요? 4.7 재보선 이후에 부동산 보유세 그리고 공시가격 관련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에서 고가주택 대상 종합부동산세, 소위 종부세라고 하죠. 이 부담 완화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예,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 부동산으로 인해서 선거에서 졌으니까 어떻게든 부동산으로 마음을 잡아보겠다. 이런 입장인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네.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죠. 이번에는 그게 오롯이 이제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해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부과받는 사람이 적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광재 의원이 얘기한 안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보도들을 보니까. 예. 이광재 의원은 원래 이제 종부세라는 게 대한민국 1%한테 매기던 세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자가 16%니까 너무 많다. 예. 이걸 좀 줄여서 결국은 1%에 맞추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단독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종부세 대상자를 전체의 1%에서 2%로 맞추겠다. 아하. 이런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라면 어느 정도죠? 가격? 공시가격이 12억 원 정도가 되겠죠? 12억 원 정도요? 1% 같은 저도- 얘기가 네, 되겠네요. 그건 저도 좀 좀 정확하게는 확인을 뭐 해야 따져 모르겠는데 봐야 네. 정확하게 이 나오죠. 전국의 어쨌든. 주택 가격을 일단 평균을 내고 내고, 그걸 예. 줄 세워가지고 네. 1%, 2% 예. 내외까지 그렇죠. 아마 자르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전국적으로 지금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인 소유자가 3.8%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4% 잡으면 예. 지금 내는 사람의 4분의 1만 음. 4개 다시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긴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종부세 체험 도입할 때 상위 1%가 기준이었으니까 지금도 그 1% 유지하자라는 식의 논리인데 네. 솔직히 저는 굉장히 이거는 뭐 원칙적이지도 않고 네. 그냥 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포퓰리즘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포퓰리즘 네. 발상이라면 4.7 재보선 패배에 따른 정치적인 지지세 그렇죠. 확보를 위한 정치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거 바꾼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다시 오를 것 같지 않거든요. 아닐 그러니까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예 예. 지금 민주당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완전하게 전면적인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내놨던 정책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한꺼번에 잘 다시 수정을 해서 내놔야 되지. 예. 이렇게 지금 파편적으로 종부세 조금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저기 금융에 관련된 뭐 LTV, DTI 어떻게 손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후죽순으로 뭐 의원마다 막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거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원칙은 대통령도 작년에 이제 국민과에 대해서 말씀했었는데 네.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는 쪽으로 둘 다 강화하는 쪽으로 갔다가 그랬죠.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보유세. 보유세를
완화하겠다는 쪽으로 가니까 이거는 완전 원칙의 정반대로 네. 지금 가는 거예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부동산 시장 가격을 더 높일 수 높이는 있는 거죠.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을 강화해서 시장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이 정부의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지금 목표와 목적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표만 생각하고 지금 자꾸 임시 대응책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좀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고 아예 예. 정부가 선언하고 저는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총리하고 부총리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까지 모두 이제 교체될 교체가 가능성이 되니까?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에서 예. 아예 지금 경제부처가 솔직하게 실패한 거 인정하고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결국 표를 위해서 하지만 표를 얻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야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시 가격 동결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들 중심이죠, 야권. 예, 5개 이제 야당 광역단체장, 뭐 서울시, 부산시 다 포함이 됐고요. 네. 일단 부동산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19% 평균 올랐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세부담이 늘 것을 이제 고려를 하고 네. 이것도 역시 표심을 계속 잡아두겠다는 그런 의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부가 산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 산정 과정에도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약간 좀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감사원이 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공시 가격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정치적 의도가 너무 많이 보이는 그런 선언적인 행동이 아니었나 싶어요. 김 기자님 말씀처럼 공시 가격이라는 게 집값이 올랐으니까 예. 그걸 반영해서 조사해서 반영한 것인데 만약에 집값은 올랐는데 공시 가격은 안 올리면 네. 그럼 집 보유한 분들에게는 너무 지나치게 이익이 많이 가는 것 아니냐 예. 결론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지자체가 이걸 가져올 만한 능력이 별로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아웃소싱을 하게 될 거거든요. 네.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예. 다 아웃소싱하게 되는 비용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사실상 지자체가 가져오게 되면 기준도 각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게요. 지자체마다 정책에 따라서 공시 가격이 달라진다면 그러면 그 뭐 이사 문제며 더 여러 가지 혼란스럽죠. 더 불공정한 어떤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비효율적이고. 예. 자, 그러면요. 두 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물론 이제 방향성은 최이배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총괄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라는 원칙론은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성, 대한민국 부동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저는 보세요? 일단은 실소유자에 대한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 지금 거래세, 그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는 것을 네. 더 중과하기로 지금 해놨거든요. 올해 6월부터. 근데 그거는 저는 좀 중과는 없애서 네.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집값이 떨어질 요인이 생깁니다. 대신 누군가 또 집을 내놔야 되니까 보유세는 오히려 강화해야 되죠. 강화해야죠. 그래서 그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이 혜택을 저는 빨리 폐지를 하고 아하. 그래서 다주택자가 부담을 느껴서 주택을 내놓고 주택을 내놨을 때는 아무튼 거래세가 낮아지니까 예. 빨리 거래하게 만드는 것이 당장의 공급 대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계속 강화하다 보면 1세대 1주택자한테도 너무 부담이 되니까 예. 저는 과감하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안 걷어도 된다. 아, 가격이 얼마든. 예, 원래 종부세 자체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법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네. 1세대 1주택자가 부동산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법의 취지에 따라 그렇게 다시 원칙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 기자님. 저도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시장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네. 안 그러면 6월까지 지금 매물 나올 걸로 생각했던 것들이 다 버티기 들어갑니다. 버티기. 예,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무주택 가구가 전체의 40%인데 네. 종부세 논란은 있는 자들에 대한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미세 조정이라도 잘해야 되고 잘못된 시그널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